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의 영향력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서 두려울 게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1955년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스탈린 사망 이후 다음 지도자가 된 후르쇼프는 자유진영과의 평화 공존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중국도 여기에 맞춰가고 있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본부터 관계 개선을 하기로 하고 1954년 10월 11일 베이징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공동 선언을 한다. 소련과 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살고 있는 친소, 친중 일본인들을 이용해 인민외교를 통한 평화 공존을 계획하였다. 일본 역시 6.25 전쟁으로 늘어난 생산시설과 생산품을 소비할 시장이 커지므로 소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북한 역시 소련 중국과 같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동참하려고 하였다. 일본에는 1945년 광복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자리 잡은 조선인들이 있었고 이들로 조직된 제1본 조선연맹, 조련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조련은 폭력단체로 몰려 해산되었고 이후 조선인들은 여러 단체로 나눠져 유지되고 있었다. 1954년 8월 북한 외무상은 제1조선인을 북한 사람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일본 내에서 제1조선인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각자 이념에 따라 정리가 되고 이후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이 만들어진다. 북한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기반으로 1955년 2월 대일 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를 제안하고 이어서 3월에는 국교 정상화까지 제안한다. 일본은 1955년 4월 15일 중국 일본 간의 민간 어업 협정까지 베이징에서 체결하게 된다. 일본은 정치와 경제를 다른 문제로 인식하였고 중국과의 어업협정에 이어 북한과도 어업협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1955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동원해 규탄 대회를 열고 일본을 비난하였다. 그동안 전쟁으로 많은 자원을 사용한 주변 국가들은 평화와 공존을 원하고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반공을 외치며 공산당과 대립하였다. (1955년 8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1교포의 한국 방문 금지와 일본 여행을 금지시키고 일본과의 무역도 금지시킨다.
금지를 시키기는 했으나 당시 한국은 수출의 50% 수입의 40%를 일본에 하고 있었다. 무역 금지로 손해보는 건 한국이었다. 무역 금지는 10일 만에 해제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4.4.5입 개헌에 성공하고 1956년에 있을 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4.4.5입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에 반발하고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정당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다. 민주국민당과 무소속 의원, 흥사단, 그리고 4.4.5입 개헌을 반대했던 자유당 의원들이 모여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을 창당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일본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거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공과 반일을 동일시하였다. 그리고 새로 창당한 민주당의 친일 이미지를 심어 공산당과 같은 반대해야 할 정당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주변 국가인 소련, 중국, 북한은 일본과 어업협정을 하면서 평화와 공존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미국도 이런 변화에 맞춰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힘을 합쳐 공산 국가들과 대항하기를 원했다. 미국의 계획대로 3개국이 힘을 합치려면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했지만 과거 문제로 인해 일본과의 정상화는 쉽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에는 경제원조를, 국경이 맞닿은 남한은 군사원조를 지원하여 공산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남한에 지원되는 원조 자금도 일본에 사용하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를 원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방어의 한 부분인 한국의 경제도 걱정하고 있었다.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무너질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한국의 경제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모든 곳에 영향력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도 군에 대한 영향력은 복잡한 상황이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 미군정은 한국에서 군대가 필요했고 군대를 운영하려면 장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했던 많은 일본군 장교 출신 군인들을 교육시킨 후 한국군으로 발탁하였다. 이들은 친일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군의 중심이 되었다. 초창기 군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절차나 심사 없이 영어가 가능하면 장교가 되었고 일본군 출신이나 공산당 계열도 군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군 병력 안에는 친일파와 공산 세력, 친일 경찰들을 피해 입대한 사람 등 지원하면 대부분 군인이 되었다. 그렇게 미군정으로부터 시작돼서 검증 없이 만들어진 군대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군으로 창설된다. 남한의 민주정부가 세워지자 위기를 느낀 군 내부에 숨어있던 공산당 계열 군인들은 두 달 뒤인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킨다. 여수 순천 사건 직후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의 군 내부의 공산당을 찾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간첩활동 조사와 첩보, 정보 수집을 하는 방첩대가 투입된다. 이 방첩대에는 김창룡이라는 장교가 있었다. 김창룡은 일제강점기 만주 일본 헌병대에 입대해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과 공산당 세력을 찾아 체포하는 일을 했던 친일 인사이자 반공주의자였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해방이 되자 김창룡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방이 되어 돌아왔지만 북쪽은 공산당이 장악하였고 김창룡은 공산당에 잡혀 친일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김창룡은 탈옥에 성공한 후 남쪽으로 도망친다. 남쪽으로 도망친 김창룡은 일제강점기 일본 만주군 장교 출신이었던 국군 장교들을 만났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 입대하게 된다. 이후 군사학교에 입교한 후 소위로 임관하게 되고 군 내부의 공산 세력을 찾아 처벌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창룡은 군 내부에 숨어있던 남조선노동당 당원들을 체포하고 당시 남조선노동당 간부였던 박정희 소령도 체포해 조사한다. 김창룡은 공산당 체포에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성과를 보여주자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인정받게 된다. 누구보다 반공에 앞장서고 대통령의 신임까지 얻은 김창룡은 방첩대 대장까지 하게 된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넘긴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군은 행정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작전 지휘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구조가 된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 양쪽의 눈치를 봐야 했다. 당시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군 지휘부는 매우 부패해 있었다. 전쟁 중인 상황에도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재산을 모으고 부산 대구까지 밀려 전쟁이 위험한 상황에도 일본으로 도망가려는 장교들도 있었다. 그런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연합군이 후퇴를 시작하던 1950년 12월 정부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만들어 젊은 청년들을 모았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에게 입힐 의복과 장비, 식량 등에 필요한 예산이 만들어졌으나 부패한 군 지휘부는 이것을 빼돌려 주머니를 채우거나 정치권에 상납하였다. 이로 인해 9만 명의 청년들이 병들고 얼어 죽거나 배고픔에 못 이겨 죽게 된다. 그 사이 방첩대는 군 내부의 기밀을 다루는 특무대로 승격하였고 김창룡은 특무대 대장으로 임명된다. 김창룡 특무대 대장은 국민방위군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사형 판결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당시 군 최고 책임자였던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에게 뇌물이 들어갔음을 알아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함경북도가 고향이었고 해방 직전 김일성을 만난 적도 있었다. 그리고 북한군 장교와도 연락을 한다는 의심도 있어서 김창룡은 주시하고 있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정리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정일권 장군을 육군참모총장에서 내려오게 한다. 정일권 장군에게 미국으로 가서 선진 군사기술을 공부하고 올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미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빈자리에는 이종찬 장군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다. 그런데 새로 임명한 육군참모총장은 얼마 뒤 이승만 대통령을 어렵게 한다.